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2주간의 유럽 여행과 금년에 만든 여러가지 일상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주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소개 사진을 여행 중 루어르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꿔 봤습니다. 먼 거리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니케 조각상이 보입니다. 새해엔 일상을 줄이고 동영상 제작에 집중하려고 하므로 좀 더 자주 동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동영상이 그 세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으로 파동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탄성파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엔 전하가 공간에 형성하는 전기장을 전기력선으로 표현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간에 놓인 거는 전하가 전체 공간 안에 전기장을 미리 만들어 둠으로써 공간에 놓이는 어떤 전하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전기력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전기력의 세기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하였죠. 오늘은 전기력 선속을 새로운 물리량으로 도입하고 전기력 선속을 결정하는 비율인 유전율도 정의하겠습니다. 이같이 한 전하가 거는 전하로 주어져 있을 때 거는 전하가 공간에 형성하는 전기장 또는 전기력선의 세기를 전기력 선속과 유전율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영상은 전기의 가우스 법칙을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개념을 자기력에 적용한 자기력 선속과 투자율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율과 투자율은 전하와 자하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해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성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과 투자율은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상수이므로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투자율 동영상 다음엔 전기장과 자기장이 가지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복습을 겸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전하 플러스 라지 Q가 공간에 놓여 있을 때 거는 전하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 다른 전하 플러스 스몰 Q가 들어오면 플러스 라지 Q의 거는 전하는 즉각적으로 전기력을 작용합니다. 이때 거는 전하 플러스 라지 Q가 개의 전하 플러스 스몰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화살표 F는 R제곱분의 KQ, Q 단위 벡터 R로 주어졌습니다. 거는 전하가 즉각적으로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힘을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공간에 형성해 두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미리 형성해 둔 힘의 요소를 전기장 또는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였습니다. 전기장은 가상의 요소가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로 이해하여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거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는 개의 전하를 제외한 벡터 E는 R제곱분의 KQ 단위 벡터 R로 주어지게 됩니다. 전기력과 전기장은 벡터 물리량이므로 화살표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의 전하는 공간의 모든 방향에 놓일 수가 있으므로 전기장이 형성된 범위는 전체 공간이 되고 전기장의 방향은 거는 전하를 중심으로 방사되는 공간 전체가 됩니다. 잘 이해가 되었죠? 거는 전하가 Q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향으로 개의 전하 플러스 Q를 여러 곳에 놓고 그 위치에 전기장의 세기를 화살표 벡터로 나타내면 화살표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살표 위의 각 점에서는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전기장 벡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화살표는 모든 방향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 화살표 위에 놓이는 개의 전하를 시험전화 플러스 1쿨롱으로 하면 이런 곱셈의 항등원이므로 연산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전화가 놓인 위치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의 세기와 같아지므로 이 화살표의 이름을 전기장선이라고 하지 않고 전기력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원전화로 점전화가 놓인 곳은 한 점입니다. 하지만 전기력선은 전체 공간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처럼 한 점에서 무한히 넓은 공간으로 전기력선이 무한정 나올 수 있는 것은 공간이 가지는 연속 무한의 성질 때문입니다. 연속 무한은 쉽지 않은 성질이므로 여기선 직관으로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전기력선은 화살표로 나타나는 선이지만 그 의미는 근원전하가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 또는 시험전하에 대한 플러스 1쿨롱이죠. 플러스 1쿨롱의 시험전하에 대한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전기력선이 단순한 도형의 선이 아니라 벡터, 화살표로 나타낸 여러 벡터가 더해진 벡터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시험전하는 플러스 1쿨롱을 사용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전하 1쿨롱에 대해 양의 근원전하 플러스 Q는 청력이 작용하므로 밖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전 공간으로 발산하는 형태로 화살표의 방향을 정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음의 근원전하는 시험전하에 대해 인력을 작용하므로 전기력선은 근원전하에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화살표의 방향을 작도하면 되겠습니다. 과학에서는 힘의 방향을 표현할 때 미는 힘, 청력은 양의 값으로, 당기는 힘, 인력은 음의 값으로 방향을 표시하기로 약속하고 있으므로 전기력선의 화살표 방향과 전하의 종류를 반영한 연산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하, 양전하와 양전하 또는 음전하와 음전하는 양의 값을 연산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음의 값을 연산합니다. 전기력선이 근원전하로 인해서 공간의 전 방향으로 방사되는 전기력이나 전기력 요소인 전기장을 나타내는 벡터인 것이 잘 이해가 되었죠. 전기력선 화살표 벡터는 공간을 퍼져나가는 임의의 지점, 일반적으로 면이 되겠습니다. 이 면을 통과하는 벡터를 모으면 화살을 모은 것과 같은 다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화살을 묶은 다발의 형태가 그려지죠. 이 다발의 도형 형태는 단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뿔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화살이 아니라 특정한 지점에 설치된 전기장의 세기 또는 단위 전하에 대한 전기력의 세기입니다. 이것은 그림에선 면을 기점으로 하는 화살표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면을 구성하는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 또는 전기력의 크기죠. 전기력선과 같은 크기로 그렸지만 그 점에서의 크기로 이해해 주세요. 물론 면의 밑부분에서도 전기력선은 지나갑니다. 그러면 면을 기점으로 하는 화살표 벡터를 벡터 덧셈을 하여 모두 더하면 그 면에 대한 전체 전기장의 세기가 구해집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면을 기점으로 하는 벡터를 모두 더하는 것이죠. 벡터 연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력선 화살은 면을 구성하는 모든 점을 지나므로 화살의 묶음은 연속되어 있고 이때 연속은 무한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연속의 어려운 개념이 또 나오죠. 벡터의 덧셈도 무한연속으로 무한히 하여야 합니다. 무한연속의 덧셈은 쉽지 않은데 다행히도 도형에선 점의 무한집합은 면이 되므로 면을 곱하는 것으로 무한연속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하기 위해 면을 근원전하를 중심으로 하는 구면으로 변경하고 구면을 나타내는 문자 수를 면을 나타내는 서피스의 첫 글자를 따서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면까지의 거리 R이 반지름으로 일정하므로 구면에서 작동한 전기장 화살표 벡터는 크기를 나타내는 화살표 길이가 똑같습니다. 또 화살표의 방향은 모두 법선 방향으로 구면과 수직입니다. 이해가 되었죠? 벡터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전기장 벡터에 대한 덧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면을 구성하는 모든 점을 P의 아래점 차 PI로 나타내고 그 점에서의 전기장을 EPI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장 방향의 단위 벡터를 het PI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PI에서 전기력 선소 파이 PI는 전기장 EPI와 단위 벡터 PI의 내적인 파이 PI는 벡터 EPI 내적 PI가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EPI 크기 곱하기 PI 크기 코사인 세타는 EPI의 크기 곱하기 PI의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과 방향 벡터는 같은 방향이므로 코사인 값은 1이 됩니다. 물론 PI의 값도 1이죠. 그러므로 구면 위의 전기장 벡터를 모두 더하는 것은 파이 S는 벡터 EPI 내적 단위 벡터 PI 더하기 벡터 EP2 내적 단위 벡터 P2 더하기 EP3죠. 벡터 EP3 내적 P3 이렇게 쭉 무한점을 더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장 EPI의 크기는 모두 같으므로, 거리가 같으니까 크기의 같으므로 2로 나타낼 수가 있고, 내적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므로 식은 파이 S는 2를 묶어내고 괄호 열고 단위 벡터 P1 더하기 단위 벡터 P2 더하기 단위 벡터 P3로 쭉 이어집니다. 무한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단위 벡터는 법선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이므로 점을 나타내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은 면을 구성하는 점을 모두 더한 것이므로 크기가 면적과 같으므로 면 벡터로 바꾸어 쓸 수가 있어서 이 내적 벡터 E 내적 벡터 S가 됩니다. 이 내적을 연산하면 파이 S는 벡터 E의 크기 곱하기 벡터 S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면 벡터와 전기장 벡터는 같은 방향이므로 ES가 됩니다. 연산의 과정과 논리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권은전하가 사방으로 설치하는 전기장의 세기를 전기력 선으로 표현하고, 임의로 주어진 면적에 작용하는 모든 전기장의 세기를 더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와 면적을 내적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산 결과에 맞춰서 전기력 선속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겠습니다. 전기력 선속은 간단히 전속, 전기의 전이죠. 전속이라고도 하는데, 권은전하가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 벡터, 시험전에 작용하는 전기력 벡터가 되죠. 전기장 벡터를 임의로 주어진 공간상의 한 면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든 벡터를 법선 방향으로 모두 더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말이 어렵지만은 앞에서 연산한 값 그것을 나타내죠. 전기력 선속의 문자수는 그리스 문자 대문자 파이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파이는 벡터 E 내적 벡터 S가 됩니다. 앞에서 계산한 식입니다. 내적이므로 스칼라 물량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전기장의 단위의 면적을 곱한 것이므로 n-c 곱하기 미터 제곱이 됩니다. 이 단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E가 뉴턴이고 전기장이 뉴턴 퍼 쿨롱이죠. 그리고 면적 벡터는 미터 제곱이니까
뉴턴 퍼 쿨롱 곱하기 미터 제곱이 됩니다. 전기장에 특별한 이름이 없으므로 전속에도 별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기력 선속, 전속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에서 한 점을 기준으로 임의의 크기로 면을 잡으면 면의 경계는 입체가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점에서 멀어질수록 면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입체각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늘어난 거리의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닮음을 적용하고 면적은 2차원 값이라는 것을 적용하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같은 입체각 파이에서 거리가 R에서 KR로 바뀌면 면적은 S에서 K제곱 S로 변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 성질을 전기력 선속에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전기력 선속 파이는 전기장 벡터 E와 면적 벡터 S를 내적한 것입니다. 그런저나 플러스 라지 Q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의 세기는 벡터 ER은 R제곱분의 KQ로 주어집니다. KQ의 단위 벡터 값이 보태져야 되죠. 그러므로 거리가 KR로 변경된 경우엔 전기장의 세기는 벡터 EKR은 KR의 제곱분의 K 라지 Q는 K제곱 R제곱분의 KQ 단위 벡터 R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전속을 구해보면 거리 R에서는 파이 R 이꼴 R제곱분의 KQ SR이고 KR의 경우에 파이 KR은 K제곱 R제곱분의 KQ 곱하기 K제곱 SR이 됩니다. 그러면 K제곱은 약분이 되므로 남는 것은 R제곱분의 KQ 곱하기 SR이 되는데 이것은 파이 R과 같은 크기이므로 전속의 값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위치에 무관한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근원전하가 공간에서 임의의 면에 대해 만드는 전기력 선속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잘 이해가 되었나요? 그런데 임의의 입체각에 대한 전기력 선속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전체 입체각에 대한 전체 입체각에 대한 전속의 크기도 일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전하가 사방으로 만드는 공간에 대한 전체 입체각의 크기가 4파이로 일정하면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같은 성질을 발견하고 전기력 선속에 대한 아주 유용한 수식을 만든 사람은 수학자 가우스인데 가우스가 만든 수식은 그의 이름을 따서 전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법칙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한 근원 전하가 전체 공간에 만드는 전속, 전기력 선속의 크기는 일정하다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간에 대한 면은 부분 입체각에 대한 면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입체각에 대한 면을 잡으면 조그만 빈틈도 없는 폐곡면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폐곡면을 잡을 때 입체각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어떤 형태의 면이든 폐곡면만 되면 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임의의 폐곡면을 잡는 논리구조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근원전하 플러스 라지 Q에 대해서 구면을 잡는 경우와 찌그러진 양의 곡면을 잡는 경우나 음의 곡면이 있는 경우나 곡면이 폐곡면이기만 하면 모두 전체 공간에 대한 전기력 선속의 크기는 같습니다. 어떤 각으로 잡든 같은 입체각 파이에 대한 전속은
그 크기가 같으므로 유일한 전체 입체각에 대한 전속의 크기는 일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 폐곡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었죠? 이 승기를 이용하면 계산이 편한 폐곡면을 잡아서 전기장을 쉽게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의자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가우스 법칙의 수식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한 근원전화 플러스 Q가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면 S에 대한 전기력 선속 파이 S는 전기장 벡터 E와 면 벡터 S의 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전체 폐곡면에 대해서 전속 파이를 구하는 것은 부분 전속을 모두 더하면 되는데, 면이 연속 물리량이므로 적분을 하여 파이는 면 S에 대한 적분 벡터 E와 E 내적 ds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적분 기호 밑에 있는 S는 면에 대해 적분한다는 면 벡터의 의미를 표현하고, 적분 기호에 있는 동그라미는 적분하는 면이 폐곡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우스는 주어진 근원전화 플러스 Q가 유한한 상수이고, 근원전화가 만든 전체 공간에 대한 전속이 유한한 값으로 일정하므로 두 수 사이엔 특별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비례상수를 곱하여 등식을 만듭니다. 비례상수는 그리스 문자 에필론으로 표현하고, 근원전화가 공간에 전기장을 유도하는 상수이므로 유전율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근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의 크기는 공간에 대해서 저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례상수는 역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의 수식은 파이는 S 인테그랄 벡터 E 내적 벡터 ds는 엡실론분의 q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근원전화가 전기장을 생성하는 공간이 진공이 아니고 다른 물질로 채워져 있는 경우엔 비례상수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공간이 진공인 경우엔 비례상수의 아래첨자 0을 넣어서 엡실론 제로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진공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파이는 S에 대한 면적분 벡터 E 내적 ds가 되고, 이것은 엡실론 제로분의 라저 Q 근원전화가 됩니다. 이 식이 진공에서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진공 안에서 작용하는 유전율 엡실론 제로는 특별히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정하여 다른 물질 속에서 작용하는 유전율과 구분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우스 법칙에서 좌변의 적분값도 상수이고 우변의 근원전환도 상수이므로 유전율도 상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상수인 유전율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유전율은 근원전화가 공간에 전기장을 유도하는 비율로 작용하는데, 좌변의 적분을 계산하면 우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분은 미분처럼 간단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좌변의 적분 구간인 폐곡면은 형태의 자유로움으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형태인 반지름이 R인 구면으로 잡으면 쉽게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근원전화 플러스 Q가 주어져 있을 때 반지름이 R인 구면을 잡으면 구면에서의 전기장 E의 방향은 법선 방향이고, 모든 점에서 그 크기는 일정합니다. 이때 전기장의 색이 벡터 E는 이 크기, 단위 벡터 R은 R제곱분의 KQ 단위 벡터로 주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이 식을 가우스 법칙의 적분식에서 대입하면 면에 대한 적분 ER 내적 ds는 엡실론 제로분의 q가 이 면에 대한 적분 이 전기장 벡터 ER 내적 ds는 엡실론 제로분의 q가 되고,
적분 기호 안에 있는 상수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이 벡터의 크기 면적분 인테그랄 R 다리 벡터 내적 ds는 엡실론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러면 법선 방향의 단위 벡터와 면적에 대한 면 벡터를 내적한 것은 모두 더하면 9의 표면적이 되므로 수식은 이 크기 4파이 r 제곱은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됩니다. 여기서 4파이 r 제곱을 이항하고 식을 정리하면 벡터 2의 크기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전화에서 r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의 세기는 쿨롱 법칙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 전기 현상은 동일하므로 그 값도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우스 법칙으로 구한 값은 쿨롱 법칙으로 구한 값 r 제곱분의 kq와 같습니다. 여기서 k는 쿨롱 상수로 그 크기가 9.0 곱하기 10의 9승이죠. 10의 9제곱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항에서 유전율이 포함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구한 방정식에서 유전율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식에서 플러스 q와 플러스 q가 약분이 되고 r제곱과 r제곱이 약분됩니다. 그러면 4파이 입실론 제곱분의 1은 k가 남는데 k 값이 9.0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 되죠. 이 단위 값은 쿨롱 법칙에서 유도하였습니다. 이 식을 엡실론에 대해서 풀면 엡실론 제로는 4파이 곱하기 9.0 곱하기 10의 9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 8.85 4187로 이어지고 지수값은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이어지는 무리수가 되는데 보통 8.85로 근사해서 사용합니다. 유전율의 단위는 쿨롱 제곱 퍼 뉴턴 곱하기 미터 제곱이 됩니다. K 값에서 이항하면 단위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근원전화가 공간의 전기장을 유도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었죠. 앞에서 계산한 가우스 법칙의 식 전기장 E의 크기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엡실론 제로분의 Q를 조금 변형하면 엡실론 제로 E의 크기는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이 식의 우변인 4파이 R 제곱분의 Q는 폐곡면을 구성하는 단위 면적에 배분된 전하의 크기를 의미하고 좌변 엡실론 제로의 E의 크기를 계산한 것은 생성된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그 크기를 정하는 비율이 유전율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엡실론 제로 곱하기 2는 새로운 벡터 물리량으로 정의하는데 그것은 전자기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자기 시간에 축전기를 배울 때 진공이 아닌 유전체의 유전율을 다시 정의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유전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원전하가 주어져 있을 때 근원전하가 공간에 형성하는 전기력장 또는 전기장의 세기는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쿨롱 법칙은 직접 실험을 통해서 구한 실험 법칙이지만 가우스 법칙은 쿨롱 법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 역제곱관계,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근거하여서 전기력 선속이라는 물리량을 만들어서 수학의 논리에 따라 유도한 법칙이었습니다. 두 법칙은 동일한 전기 현상을 설명하므로 이미 알고 있는 쿨롱 상수 값을 이용하여 가우스 법칙에 적용된 상수 값인 유전율 값을 유도하였는데
유도하는 과정이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자기학 강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기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전자기파를 구성하는 자기장의 크기를 정하는 자기력 선속과 전자기파의 속도를 결정하는 자기의 투자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하로 인해서 공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전기장이나 자기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을 찾아내고 전자기파를 분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